기, 쾅,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겨울비 속에서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검은색 세단. 그리고 그 앞에 처참하게 나뒹구는 낡은 오토바이. 배달통에서 쏟아져 나온 음식물들은 빗물에 섞여 아스팔트 위를 흉측하게 더럽혔죠. 23살의 배달 청년 한현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값비싼 외제차의 찌그러진 범퍼도 산산조각난 자신의 오토바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30분 안에 배달해야 했던, 그러나 이제는 차가운 빗물에 뒤섞여버린 뜨끈한 족발뿐이었죠. 절망, 온몸의 피가 식어버리는 듯한 아찔한 감각. 현우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의 뒷문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한 사내가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 JK그룹의 총수 강태준 회장. 그의 무심한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현우에게로 향했죠. 가난한 배달 청년 현우가 재벌 회장 강태준의 세단을 들이받은 그날, 20년간 멈춰있던 운명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가 실은 지독한 운명의 장난이자 뒤늦게 찾아온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차에서 내린 강태준 회장은 분노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비를 맞으며 멍하니 앉아있는 청년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뒤로 운전기사였던 김 비서가 황급히 뛰쳐나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차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게 무슨... 최고급 세단의 앞 범퍼는 보기 흉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현우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어떤 차인 줄 알고. 하지만 현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가 나서 배달이 늦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처량하게 흩어졌습니다. 고객의 불평이 수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들려왔지만 현우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이었죠. 전화를 끊은 그는 부서진 오토바이와 엉망이 된 음식들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동생 유나의 병원비, 월세, 생활비,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한꺼번에 그를 덮치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강태준 회장과 김 비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변상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가 나올지 감도 잡히지 않았죠.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강태준 회장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현우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죠. 빗물에 젖어 엉망인 모습이었지만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청년의 눈빛. 그 깊고 슬픈 눈동자에서 태준은 아주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한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나직하게 물어오는 회장의 목소리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현우입니다. 현우. 태준은 그 이름을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김 비서는 회장의 이런 모습이 낯설어 어쩔 줄 몰라 했죠. 회장님,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를. 됐네. 태준이 김 비서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그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게 해.
몸은 괜찮은가? 다친 데는 없어 보여도 검사는 받아봐야지. 그리고 내일 이리로 연락하게. 현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였습니다. JK그룹 회장 강태준. 대한민국에서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가늘게 떨렸죠. 수리비를 당장 요구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데 병원부터 가라니.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혹시 더 큰 것을 요구하기 위한 함정은 아닐까? 불신과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현우는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떠나는 세단의 뒷모습을 보며 현우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한참이나 서 있었죠. 손에 쥔 명함이 마치 그의 운명을 결정할 판결문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절뚝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고 비좁은 반지하 방. 그를 맞이한 것은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던 어머니 오미숙이었습니다. 현우의 엉망인 행색을 본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우야, 너 그 꼴이 뭐니? 어디 다친 거야? 무슨 일 있었어? 현우는 애써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엄마. 그냥 살짝 미끄러졌어. 다친 데는 하나도 없어. 그는 차마 재벌 회장의 차를 들이받았다는 말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큰일이 있었음을 직감한 미숙은 불안한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 그는 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지 아니면 신락 같은 희망의 동아줄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십 번을 망설인 끝에 현우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JK그룹 본사 로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배달 유니폼이 아닌 낡았지만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왔음에도 현우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위축시켰죠. 회장실로 안내된 현우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강태준 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은 차를 권하며 어젯밤의 사고에 대해선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우의 삶에 대해 물었죠. 왜 배달 일을 하는지, 가족은 있는지, 꿈은 무엇인지. 현우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아픈 동생이 있고 대학은 휴학했으며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태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믿을 수 없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회사로 출근하게. 물류관리팀 정규직으로 일해줬으면 좋겠네. 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어제 자네 눈빛을 보고 확신이 들었어. 정직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야. 그런 인재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 이유를 알 수 없는 파격적인 호의. 현우는 감사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으니까요. 특히 이런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의 호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차 수리비는 제가 어떻게든 분할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안은 수리비는 잊어. 그건 내 운전기사의 실수도 있었으니 됐네. 이건 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자네의 가능성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기에. 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죠. 꿈에 그리던 정규직 일자리,
동생의 병원비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자 벗어날 수 없는 늪이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외아들이자 JK그룹의 부회장 강민혁이었죠. 그는 현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 냄새나는 녀석은 또 누굽니까? 민혁아, 말 조심해라. 이쪽은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될 한현우 씨다. 민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근본도 없는 놈을 아버지, 혹시 노망 나셨습니까? 당장 내보내지 못해요?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에 민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저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현우를 향해 나직이 경고했습니다. 내가 무슨 꿍꿍이로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똑히 들어. 여긴 너 같은 놈이 발 붙일 곳이 아니야. 내 눈에 띄는 날 내 발로 걸어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 그렇게 현우의 파란만장한 회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혁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부서장은 현우에게 가장 힘들고 잡다한 업무만 떠넘겼고 동료들은 그를 회장백으로 들어온 낙하산이라며 수군거리고 따돌렸죠. 하지만 현우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태준 회장은 그런 현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현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회사 생활은 어떤지, 힘든 점은 없는지 마치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처럼 다정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그 의도를 알 수 없어 불편했지만 태준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은 무심코 물었습니다. 자네 어머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생이 많으시겠어. 네, 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은 오미숙입니다. 순간 강태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죠. 오미숙,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20년 전 그의 전부였던 이름, 그가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이름, 가슴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상처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태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현우의 나이는 23. 자신이 미숙과 헤어진 지 23년.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현우의 목소리에 태준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자네 어머니 고향이 강원도 쪽인가? 그리고 자네 눈이 어머님을 많이 닮았나? 현우는 의아했지만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고향은 강원도고 다들 제가 엄마 눈을 쏙 빼닮았다고들 하십니다. 그 순간 강태준 회장의 시간은 20년 전 비 내리던 어느 여름날로 되돌아갔습니다. 낡은 서점, 책 냄새와 함께 풍겨오던 미숙의 샴푸 향기, 수줍게 웃던 그녀의 맑은 눈동자.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죠. 그리고 그 눈동자가 지금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청년의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의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당장 확인해야만 했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자신이 20년간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정말로 찾아온 것인지 말입니다. 강태준 회장은 곧바로 김비서에게 오미숙이라는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생에 없을 만큼 절박하고 떨리고 있었죠. 며칠 뒤 김비서가 가져온 보고서 한 장에 강태준의 세상은 무너지고 또다시 세워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오미숙이라는 여성이 23년 전 강원도를 떠나 홀로 아들 한현우를 낳아 길렀으며 10년 전에는 딸 한윤아를 입양해 힘겹게 살아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끝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죠. 앳된 얼굴에 미숙이 갓난아기인 현우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사진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사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장 위대한 결실을 맺어 그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죄책감과 회한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기쁨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마구 핥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김비서가 알아낸 주소로 직접 차를 몰았죠. 서울의 가장 낡고 후미진 동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빌라의 반지하. 문패조차 없는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태준은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20년이 넘는 세월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얼굴에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생기는 사라졌지만 따뜻하고 맑은 눈동자는 그대로였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미숙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죠. 태준 씨? 미숙아. 태준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미숙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바로 그 순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현우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직장 상사, JK그룹의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현우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아들을, 현우는 자신의 아버지를,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그저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죠. 태준은 비틀거리며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현우의 어깨를 붙잡고 차마 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아들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현우는 태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죠. 내가 내 아버지다. 청천벽력 같은 한마디. 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태어나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이름.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며 사진 한 장만 간직하고 있던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자신에게 알 수 없는 호의를 베풀던, 동시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재벌 회장 강태준이라는 사실을 현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분노가 폭발했죠. 아버지, 웃기지 마세요. 내 아버지는 20년 전에 죽었어. 이제 와서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당신이 우리 엄마랑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현우는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원망과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절규에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미숙은 울면서 현우를 말렸지만 그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돈 때문에 우리 엄마 버렸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우리가 불쌍해 보여? 동정이라도 하는 거야? 필요 없어. 당신 같은 사람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현우는 태준을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혔죠. 문에 기댄 채 현우는 주저앉아 오열했고 문 밖에 선 태준 역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2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상처와 오해만을 남긴 채 비극적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강민혁의 얼굴에 사직서를 던지듯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떠났죠.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강민혁은 분노와 함께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라 믿었던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게 된 것이니까요. 그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고 강 회장의 본처인 그녀는 길길이 날뛰며 당장 그 모자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준은 아내와 아들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죠. 현우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 아들과 그 어머니에게 지난 20년간의 빚을 갚을 거야. 내 재산의 절반을 현우에게 상속하겠다. 반대한다면 너희 모자를 내 호적에서 파낼 수도 있어. 그 후 태준은 현우와 미숙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죠. 현우의 동생 유나의 병원비 수천만 원이 익명으로 완납되었고 현우가 다시 복학할 수 있도록 등록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현우는 이 모든 것이 태준의 소행임을 직감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흔들림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현우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미숙이 그에게 낡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에 강태준이 미숙에게 보냈지만 끝내 붙이지 못했던 편지들이었죠. 그의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직후부터 강제로 외국에 나가 있을 때까지 수년간 쓰인 편지였습니다. 편지 속에는 미숙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그리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약속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밤을 새워 그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강태준이 단순히 돈 때문에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너져야 했던 또 다른 피해자였음을. 그의 분노는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처음으로 강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현우였습니다. 병원비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아직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셨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현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 늦은 인연은 없다는 말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 말에 태준은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 아들은 그렇게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몇 달 후 JK그룹 본사. 말끔한 정장 차림의 현우가 당당한 걸음으로
건물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회사가 아닌 다른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한 후였죠. 건물 앞에는 강태준과 오미숙이 나란히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그들을 향해 걸어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 그들의 상처는 사랑으로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엇갈렸던 운명의 수레바퀴는 제자리를 찾았고 상처투성이었던 과거는 비로소 따뜻한 미래를 위한 단단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